자기 장례식장에 본인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또한 그곳에서 엄마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장면을 본다면 어떨까요? 검은 상복이 빽빽한 빈소 한가운데 영정 사진 속 얼굴과 똑같은 남자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향 냄새에 뒤섞여 있던 조용한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멎었습니다. 저 한우진 아니야. 누군가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고 곧 사람들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영정 앞에서 대성통곡하던 여자가 몸을 돌렸습니다. 신화재단 이사장이자 세상이 보기엔 우아한 사모님인 고성이었는데요. 눈가에 인위적으로 번져있던 눈물 자국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지은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수술 자국이 완전히 아물지 않은 배를 꽉 잡고 서 있었는데요. 자신이 내중간의 일부가 저 사람 가슴 속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겨우 눈을 떴을 때만 해도 한우진을 이렇게 죽은 사람들 앞에 살아있는 채로 세워두는 계획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영정 사진은 그대로 웃고 있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액자 속 얼굴이 현관 앞에 서 있는 한우진의 표정과 기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방망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둘 사이를 번갈아 보며 서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박성재가 아버지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진짜 한우진입니다. 고성이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장례 절차 다 끝냈는데 미국에서 운구했다고 내가 다 확인했는데. 하지만 사실 그녀는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의 얼굴을 끝까지 들춰보지 않았으니까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한우진은 천천히 영정 앞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만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가슴을 들썩이고 있었는데요. 한우진이 영정 사진 앞에 서서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이상하네. 나는 아직 숨 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벌써 사흘째 내가 죽어 있네요. 새하얀 향 연기가 그의 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짙은 화장과 상복 안에 숨겨둔 공포가 동시에 들통난 듯 고성이의 얼굴이 일순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이 상황을 설계했는지 찾으려는 눈빛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시선이 딱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뒤쪽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서 있는 세 사람. 이지혁, 박성재, 그리고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몸을 이끌고 온 지은호. 세 사람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결심, 그리고 오래 묵힌 분노가 뒤섞여 있었는데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고성이는 직감했습니다. 얘네들이 나를 속였구나.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뒤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양복을 입은 정부 기관 사람들이 서류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님. 해외 불법 자금 송금 및 차명 계좌 운영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이 읽히는 순간 장례식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울음도 위로도 조문 인사도 모두 멈췄고요. 그 중심에서 영정 앞까지 걸어간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우진이 말했습니다. 이 장례식 진짜로 죽은 사람은 저 아니고요. 우리 엄마 양심이 먼저 죽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사실 이 장례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한 거짓 장례식이었습니다. 고성이가 그동안 숨겨온 비밀을 끄집어내기 위한 마지막 무대이기도 했고요. 해외 교포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가짜 보고서, 자선재단 명의로 발급받은 허위 서류, 협력업체에서 돌려받은 검은 돈이 섞여 있는 장례 비용까지.
이 모든 걸 한 줄로 묶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지금 영정 앞에 서 있는 한우진이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재벌가 후계자 자리 대신 진실이라는 걸 선택해버린 박성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묘한 장례식이 있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우진은 멀리 떨어진 지방병원의 작은 병실에서 진짜로 죽을 뻔했습니다. 지방병원 창문 밖으로는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었는데요. 허름한 병실 천장에서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이 병원까지 한우진을 업고 뛰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지은호였습니다. 친엄마가 자기 간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지은호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배신감을 맛봤습니다. 그럼 나를 찾은 이유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간 때문에였다는 거예요. 고성희의 눈길이 잠깐 흔들렸지만 끝까지 말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너 아니면 우진이는 못 사니까. 친엄마가 아들 살려달라고 딸에게 부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그 한마디에 지은호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끊어졌습니다. 그럼 전 안 할게요. 저간 여기까지 저 살린 걸로 충분해요. 이제 그만 쓰려고요. 그날 밤 고성희는 병원 VIP실로 올라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가 직접 가서 설득해. 그 애 내 친구라며. 친구가 살려달라고 하면 안 들어줄까?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은호 옆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호야, 나 받지 않을게. 내 간까지 빼앗아서 살고 싶지는 않아. 그 대답은 지은호를 더 흔들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 대신 죽겠다는 고집이 담긴 눈빛이라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서로 눈물을 감추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원 담당 간호사가 발견한 건 텅 빈 병상과 베개 위에 놓인 짧은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치료 거부. 간이식 안 받겠음. 어디서든 그냥 편하게 살다 가고 싶음. 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이 메모가 사라진 자리에 지금 이 장례식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망친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을 한번 죽은 걸로 만들어버린 결과물이죠. 고성희는 우진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원무과 담당 의사, 경찰까지 불러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환자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VIP실에서? CCTV가 몇 개인데. 그러다 우진이 병실에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잠금 화면을 열고 들어가자 과거 사진들이 주르르 쏟아졌는데요. 대학 MT, 한강라면, 맘대로집 카페 오픈 파티.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항상 같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웃는 지은호. 도면을 들고 장난치는 이지혁. 그 둘 사이에서 장난스럽게 V자를 그려 보이는 한우진. 사진 밑에는 짧은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건 이 둘이랑 친구 먹은 거다. 고성희는 화면을 쓸어내리는 손을 멈추고 화면 상단 날짜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아들의 시간들. 그 안에 버린 적 있는 딸의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제야 그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 친구였구나. 그럼 친구를 이용하면 되지. 며칠 뒤 을지로 골목 맘대로 집 앞. 고성희는 값비싼 코트를 걸친 채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석에서 청소하던 지은호가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지은호가 경계심 섞인 목소리로 물었을 때 고성희는 가식적인 미소를 싹 지워버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우진, 내 오빠야. 진짜 오빠. 쌍둥이. 그 한 문장에 지은호의 시간이 잠시 멈췄습니다. 버린 적 있는 딸. 데려간 아들.
둘이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허무하게 카페 한가운데서 듣게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지금 그의 숨 쉬는 것도 힘들어. 간이식 안 하면 그냥 죽는다는 뜻이야. 고성이는 마지막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치 없는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공기 이상한 걸 느끼고 조용히 돌아나갈 정도의 긴장감이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오빠라는 호칭이 입에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대학 때부터 알던 그 허세 많은 친구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커피값을 대신 내주던 사람. 자기는 재벌집 아들이라며 농담하던 사람. 늘 난 오래 못 산다니까라고 웃어넘기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된 날 지은호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디에 숨었든 내가 찾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떠올린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셋이서 아무 생각 없이 바닷바람 쐬러 갔던 작은 해변. 라면 끓여 먹고 모래사장에 이름 쓰고 우진이 여기다 내 무덤 파두자라며 장난쳤던 바로 그 자리. 그리고 믿기 힘들게도 한우진은 정말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 옆 낡은 파라솔 아래. 패딩 점퍼 하나를 뒤집어 쓰고 앉아 파도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우진. 지은호가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도망쳤어요? 간 안 받겠다면서 왜 도망치냐고요. 한우진은 고개를 푹 숙이다가 천천히 일어나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미안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날 찾으러 오긴 했네. 바닷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이 뒤엉켜 어느 게 누구 것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 순간이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는데요. 바닷바람이 모래를 밀어올리던 그날 지은호는 한우진 앞에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있었는데요.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선배인지 오빠인지 그냥 죽으려고 도망친 한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한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여기까지. 목소리는 평소처럼 가벼운 척했지만 숨끝에서 자꾸 갈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다가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지은호가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병원에 메모 하나 남기고 사라지면 끝날 줄 알았어요. 뒤처리는 누가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한우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나 정도면 없어져도 세상 잘만 돌아가. 집도 잘 굴러가고 회사도 굴러가고 엄마도 또 새로운 카드 만들겠지. 지은호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나는요? 나한텐 이제 겨우 오빠 생겼는데요. 처음으로 혈육 있다는 말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저 죽으러 숨어 있으면 그건 너무하잖아요. 한우진이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아이들이 모래성을 싸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이쪽은 세상이 끝나버린 사람들처럼 서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정말 미안한데 난 내강까지 빼가면서 살고 싶진 않아. 그건 그냥 엄마 승리 인정하는 느낌이거든. 지은호가 떨리는 목으로 되받았습니다. 그럼 난 어떡해요? 친엄마는 내가 노리고 나 찾아오고 오빠는 죽겠다고 도망치고 나는 그냥 둘 다 구경만 하면서 살라고요. 둘 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이나 묵묵히 파도만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요. 그 사이 저녁 햇빛이 기울고 바다는 점점 어두운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오빠, 난 일단 오빠 살리고 그 다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옳고 그른지는 나중에 싸워도 되잖아요.
지금은 일단 숨부터 붙여놔야 뭐라도 하죠. 한우진이 그 말에 살짝 웃었습니다. 넌 옛날이랑 똑같다. 예전에 한강에서 빠졌던 애한테 살고 욕먹자고 하던 그 애랑. 지은호도 그제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술 취해서 난간에 앉았다가 발 헛디뎌 물에 빠진 선배를 끌어올리던 날. 그때도 지금처럼 살고 보자고 소리를 질렀었죠. 한우진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나 지금 그대로 서울 가면 엄마한테 또 끌려가. 그 사람 머리 굴리는 속도 알잖아. 날 살린다고 하면서 너와 내 가족들 더 쥐어짜고 버릴걸. 그날 밤 그 근처에 있는 작은 개인 병원에 한우진이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상태를 보자마자 난감한 얼굴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로 치료를 끊으면 오래 못 버팁니다. 돌아가시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하지만 서울로 옮기자는 말이 나오자마자 한우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다시 엄마 손에 들어갈 바엔 여기서 그냥 끝낼래. 차라리 여기 병실에서 조용히 죽는 게 나아. 그 말에 지은호는 벽을 쳤습니다. 그럼 나는 오빠 살리려면 다시 서울 가야 하고 서울 가면 엄마가 나 또 협박할 텐데요. 둘 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한 발 내디디는 순간 다른 쪽이 무너지는 구조였죠. 그래서 지은호가 결국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상황을 이해하고 머리를 굴릴 줄 알고 자신들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 지역 선배, 저예요.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곧 한우진의 거짓 죽음을 결정짓는 회의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한편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몇 주 전부터 정부 부처에 있는 대학 동기에게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야, 너네 재단 이사장님 해외에 차명 계좌 돌린다는 제보가 있어. 우리 쪽에서도 보고 올라오는 거 몇 개 있다.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그룹 CFO와 함께 비밀리에 재단 회계 장부를 슬쩍 들춰보기 시작하자 이상한 돈 흐름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갔다가 이상한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갔다가 해외 투자 펀드로 포장된 계좌로 다시 빠져나가는 돈들. 부사장님, 이건 누가 봐도 계획적인데요. CFO가 낮게 말했을 때 박성재도 직감했습니다. 새어머니가 그냥 조은이라는 이사장으로만 살고 있진 않구나. 이 조사는 아직 조용한 단계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성재와 CFO 둘이서만 파고들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 와중에 납품 관련해서도 문제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매부서의 협력업체 납품과 관련한 불만 사항들, 특히 특정 업체가 윗선에 상납하고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구매팀장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했지만 좋지 않은 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감사팀을 조용히 불러 조사를 시켰습니다. 어떤 업체, 어떤 제품에 상납 비리가 있는지 조용하게, 하지만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아직 그 시점까지는 성재도 CFO도 정부 쪽 친구도 이 모든 사건이 한우진의 거짓 죽음과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세 사람이 각자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을 때 작은 지방병원 병실 안에서 한 가지 결론이 조용히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서울로 돌아가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성이는 계속 나를 압박하고 가족을 협박할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우진 오빠가 절대로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거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이지혁이 한숨을 쉬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하면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까?
한우진이 농담처럼 한마디 던졌습니다. 죽었다고? 이지혁의 눈이 빛나며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위험하지만 그 방법이 있었네. 우진이가 죽었다고 하면 더 이상 수술이 필요 없으니 은호를 괴롭히지 않을 거고, 우진이도 도망갈 필요도 없고. 지은호는 황당한 얼굴로 이지혁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 살리자고 모였는데 죽으라니? 아니, 죽은 척 하는 거지. 고성이만 한우진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지혁이 답을 찾은 듯 얘기했습니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한우진도 뭔가 알겠다듯 답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아. 물론 도와줄 사람이 더 필요하지만. 그날 저녁 좁은 병실 안작은 테이블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한 명은 죽어가는 오빠, 한 명은 간을 내어줄지도 모르는 동생, 그리고 한 명은 이 둘을 동시에 지키고 싶어 하는 남자였죠. 그리고 여기서 도출된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우진, 일단 한 번 죽는 거다. 물론 진짜로 죽는 게 아니라 고성의 눈앞에서만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무대가 나중에 우리가 처음 본 바로 그 장례식이고요. 그 장례식에서 우진은 진짜로 살아들어와 엄마의 거짓말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 무대를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이후에 박성재가 합류하게 되고요. 그는 이미 재단 회계와 납품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성이의 해외 불법 계좌와 저가 납품 상납 구조를 장례식장에서 한 번에 터뜨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수갑을 차는 엄마, 살아 돌아온 아들, 간이식을 해준 동생, 조사를 이어온 장남, 그리고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이지혁까지. 처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장면은요, 사실 작은 지방병원 병실에서 세 사람이 내린 한 번 죽었다 치고 다시 살아보자라는 결심에서 시작된 결과입니다. 지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진 오빠가 죽었다고 속이려면 시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직접 와서 확인할 텐데. 이지혁도 공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가짜 시체가 필요하잖아.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예전에 말했던 그 영화 특수 분장한다는 그분 있잖아요. 사람 인형, 아니 시체도 만들 수 있죠. 이지혁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야, 그건 영화에서나 쓰는 거고. 근데 못할 건 또 없다. 생각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도면처럼 펼쳐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래전 건축자재 회사 SV팀에서 수많은 클레임과 사고를 수습하며 익힌 문제 해결 회로가 자동으로 돌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우진이 숨길 지방병원부터 필요해. 아무래도 성재에게 전화해야겠어. 이지혁은 핸드폰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와 이지혁은 별도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 덜 띄는 작은 바였습니다. 퇴근 후 시간에 맞춰 박성재가 들어왔고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둘이 같이 보자고 해서 싫은 예감이 들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지은호는 눈을 마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성재 씨, 우진 오빠 아시죠? 고성희 씨의 아들,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 걸로 아시죠? 사실 지금 한국에 있어요. 간이식 수술 받으러. 박성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요? 지은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게다가 한우진 제 오빠래요. 쌍둥이 오빠. 잠깐 시간 자체가 고장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바 안쪽에서 얼음을 부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성재가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그럼 우진이가 한국에 있고 은호 씨가 우진이 쌍둥이 동생이면 결국 새엄마가 은호 씨 엄마잖아요.
게다가 우진이는 간이식 수술을 해야 하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 오빠 간이식 안 하면 진짜 위험해요. 근데 그걸 친엄마라는 사람은 저한테 딸이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박성재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역시 그 사람 스타일이야. 이지혁이 테이블에 팔꿈치를 꿰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건 한번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이지혁이 설명했습니다. 우진이 지금 서울 병원에 있으면 성혜 씨가 어떻게든 다시 찾아올 거야. DNA 정보도 알고 있고 경찰도 돌릴 거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먼저 빼돌려서 내가 아는 지방 병원으로 옮기는 거야.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거길 왜? 거기서 사망 처리를 한번 하려는 거지. 내 인맥 동원해서 믿을 만한 의사를 통해 가짜로 사망 처리하자고. 시신 확인하러 올 사람은 딱 한 명, 고성이.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우진 오빠 얘기 들어보니 간이식 수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히 숨겼다고 해요. 따라서 우진 오빠 죽었다고 하면 조용히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제대로 확인은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빨리 처리하자고 할걸요. 박성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진이는? 이지혁이 답했습니다. 일단 고성에 속이고 나면 서울 큰 병원으로 옮길 거야. 지방에서는 현 상태의 우진이를 치료할 만한 병원이 마땅치 않거든. 우리가 잘 처리하면 고성이는 모를 거야.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니 찾지도 않을 테고. 박성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잔 안에 얼음을 굴리면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려보는 표정이었는데요. 마침내 낮게 웃었습니다. 재밌네. 새엄마가 평생 거짓말로 모은 것들, 이번엔 우리가 거짓말로 무너뜨리는 거네. 그리고는 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방병원 거는 내가 처리할게요. 대신 너와 은호 씨도 각자 역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오빠 설득할게요. 어디까지 숨을지, 어떻게 버틸지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인형 공장장 맡을게. 가짜 시체 생각보다 비쌀 거야. 근데 성재 집 재산 생각하면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하지 않냐? 박성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돈도 결국 다 회장님 돈일 텐데. 그날 밤 세 사람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날짜, 시간, 이동 경로, 병원과 연락할 코드명까지. 마치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팀처럼 각자 노트를 펼치고 메모를 썼습니다. 며칠 후 한우진은 계획대로 박성재가 소개한 지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성재 친구인 원장은 코트를 걸치고 직접 입구까지 나와 있었는데요. 원장이 한우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안 닮았네. 근데 눈에서 좀 보인다. 버티고 싶어하는 사람 눈. 한우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버티고 싶은 건지 끝내고 싶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입원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특수분장 전문가가 서울 작업실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가 말했습니다. 사람 얼굴 인형 만드는 거 영화에선 많이 하는데 이거 진짜 장례식장에 쓴다고? 나중에 들통나면 우리 둘 다 뉴스 나온다. 이지혁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이번엔 해야겠어요. 진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라서. 선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사진이랑 CT 자료 다 줘. 가능한 똑같이 만들어 볼게.
며칠 후 지방병원에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을 거둔 남자 시신이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에게는 간단한 설명만 전달됐습니다. 본가에서 오신 보호자 사정이 복잡합니다. 장기 이식 관련 민감한 문제라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고성인은 그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진짜 슬픔이라기보다는 어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병원 복도에서 만난 원장이 말했습니다. 유가족분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고성인은 일부러 눈가를 비벼 붉게 만든 뒤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했나요? 원장은 준비된 대로 답했습니다. 심정지가 갑자기 와서요. 고통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시신이 안치된 방 앞에 섰을 때 간호사가 하얀 천으로 덮인 몸을 가리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보실 수 있는데요. 고성인은 손을 들었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천 끝부분을 짚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인 얼굴로 천을 아주 조금만 들춰봤습니다. 특수 분장으로 만든 얼굴은 창백한 피부와 굳어진 입술, 감긴 눈까지 꽤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성인은 오래 쳐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더는 못 보겠네요. 실은 더 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더 보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까봐 두려웠습니다. 본능적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아이 장례는 별도로 처리하겠습니다. 시신 옮기는 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처리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변호사를 보내드릴 테니 그분과 상의해서 처리해 주세요. 고성인은 한우진이 미국에서 사망한 걸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병원에서 사망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고성인은 이제 박진석 회장에게 한우진 사망 소식 전달과 장례식을 어떻게 처리할지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큰 계획에 문제가 없도록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로서였습니다. 아들 소식 듣고 쓰러진 엄마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VIP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고성의 앞에서 박진석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혜 씨 방금 들은 그 얘기가 정말이요? 우진이가 죽었다고?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기했습니다. 미국 쪽 의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치료받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췄다고.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하는데. 눈물도 억지로 짜내기는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후계자 카드는 하나 줄었고 남은 카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계산해야지. 박진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몸부터 추스르고 뒤처리는 내가 할 테니 걱정 마시오. 그러나 고성이는 곧바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우진이 애 장례는 내가 직접 해야겠어요. 마지막까지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죠. 박진석은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 여자를 얼마나 깊이 믿고 있었는지 혹은 얼마나 깊이 속고 있었는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편 지방병원 뒷문으로는 또 다른 앰뷸런스 한 대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한우진과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지은호가 타고 있었죠. 서울 큰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담당 교수는 이미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간 기능 수치 아주 위태롭습니다. 시간 많이 안 남았어요. 기증자를 찾아 놓으셨다고 들었는데
지은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접니다. 이미 검사했어요. 조건 맞는다 그랬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술 자체도 리스크 크고 기증자분도 평생 관리 필요합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한우진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난 이제까지도 엄마 욕먹을 이유 충분히 줬어요. 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순 없어요.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조용히 좀 하고요. 제가 아니에요. 제 인생이고요. 저도 제가 뭘 하고 있는진 알고 하니까 제 앞길은 제가 선택할게요. 이지혁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호야, 나 솔직히 내가 이 짓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또 널 말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은호가 웃으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선배, 우리 집 카페 이름이 뭐예요? 맘대로 집이잖아요. 이번만큼은 진짜 내 맘대로 할래요. 결국 수술 동의서에는 지은호 이름이 적혔습니다. 박성재는 그 서류를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진짜 우리 집안 남자들 전부 반성해야겠다. 수술날 아침 병원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는 이지혁, 박성재, 정순이, 지강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손에 묵주를 쥐듯 종이컵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내 딸 몸에 칼 댄다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안 따라가네. 그래도 살릴 수 있으면 해야지 어떡하겠노. 지강호는 일부러 장난을 섞었습니다. 누나 깨어나면 간이 반밖에 없어서 술도 반만 마셔야 된다. 좋겠다. 저절로 절주돼서. 정순이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입이라고 다 쓰는 거 아니다. 이 자식아. 그 와중에 이지혁은 말없이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마음이 반쯤 따라 들어가 있는 얼굴이었는데요. 박성재가 옆에서 슬쩍 물었습니다. 너 일 끝나고 은호 씨한테 꼭 얘기해라. 사랑한다고. 쓸데없이 타이밍 놓치지 말고. 이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알았다. 고마워.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 안에서는 아주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간 이식 수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 모두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앞으로 회복 과정이 더 중요하겠지만 오늘 수술은 잘 됐어요. 순간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합니다만 반복했고 이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았네. 이제부터가 시작이네. 며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진 뒤 한우진과 지은호는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조금 어색한 공기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서로를 친구가 아닌 오빠,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후회 안 해? 지은호가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요? 배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누구간을 살려서 배 아픈 거라고 생각하면 좀 견딜만해요. 한우진이 웃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진짜 넌 왜 이렇게 말이 세냐? 엄마 성격 반, 순이 아주머니 성격 반 섞인 느낌이야. 지은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 쪽이랑 안 섞이려고요. 순이 엄마 쪽만 남기고. 두 사람의 대화는 가볍게 흘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솔직히 말해요. 이대로 조용히 묻고 갈 거예요. 깐 이식도 비밀로, 쌍둥이인 것도 비밀로 그냥 각자 알아서 살다가 끝낼 거예요. 한우진이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지.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서. 지은호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미 망했어요. 깐도 떼고 가족관계 뒤집히고. 이제 와서 조용히 살자고요. 한우진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쯤은 엄마도 진짜 자기 장례식 보는 게 좋겠더라.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상복, 향 냄새, 하얀 국화꽃,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 며칠 후 박성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는데요. 박성재가 파일을 침대 옆 탁자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새엄마의 인생 요약본이야. 지은호와 한우진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해외 계좌, 협력업체 상납, 회장님 개인 자산으로 돌린 사채 투자, 재단명에 빌려서 돈 돌린 내역까지. 생각보다 성실하게도 많이 모아놨더라고. 남의 돈을. 한우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열심히 살긴 했다. 박성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랑 단둘이 보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어. 근데 나만 아는 거 이제 질렸어. 이번만큼은 다 같이 보는 자리 만들고 싶어.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례식이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는 우진이 죽은 사람이야. 아버지한테도 얘기 전달됐고 장례식 준비하라고 지시 떨어졌어. 고성이는 그걸 자기 쇼 무대로 만들려 하겠지만 우린 그 무대를 빌렸으면 되는 거죠. 한우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내 장례식에서 내가 일어나서 증언하는 거네. 박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 드라마 치고는 꽤 막장이지. 이지혁도 합류했습니다. 그는 USB를 하나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지혁이 설명했습니다. 장례식장 스크린 있잖아. 보통은 고인의 생전 모습 영상 돌리는데 우린 자료 영상 좀 바꿔 끼우면 돼. USB 안에는 해외 송금 내역 캡처, 협력사 대표들의 증언 녹취, 재단 후원금이 이상하게 줄었다가 늘어나는 그래프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짓 장례식 위에 진짜 장부를 띄우는 거네요. 한우진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야, 너 이제 우리 집 사람 같다. 말이 너무 세다. 네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례식 순서, 누가 언제 어디에 서 있을지, 어느 타이밍에 한우진이 들어올지, 어느 순간에 USB 영상을 틀지, 누가 어떤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할지. 그 사이 다른 쪽에서 고성이도 자기 나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후계자는 이제 끝났고 쓸모있던 딸도 이제 필요 없고 고성이는 재무팀과 재단 비서실 사람들을 교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숨겨놓았던 해외 계좌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협력업체 대표들을 불러 압박했습니다. 이번 분기부터는 재단 후원금 형식으로 조금 더 도와주셔야겠어요. 대신 입찰은 제가 도와드리죠. 한때 그녀를 존경하던 협력사 사장들은 이제는 눈치를 보며 돈을 건넸습니다. 박 회장 개인 자산 중 일부도 그녀 손을 거치며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돈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하나의 표로 정리될 거라는 건 고성이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스크린에 띄워질 또 다른 형태의 부고장 말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장례식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병원 퇴원 허가를 받은 지은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도 일을 도왔습니다. 화장품으로 흉터를 가리고 검은 옷을 맞추고 슬퍼해야 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지혁은 그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서워? 지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더는 도망가고 싶지도 않아요. 나 버린 사람도 나 살려준 사람도 내 앞에서 다 보고 싶어요. 이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 일 다 끝나면 우리 결혼하자. 지은호가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얼마 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지혁이 급히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너 간까지 떼어가며 사람 살리는 거 보니까 나도 내 인생 어디에 써야 할지 감이 오더라고. 이제 나도 내 사람 좀 지키면서 살고 싶어.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배, 타이밍 진짜. 원래 이런 말 장례식 전날에 하는 거예요.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타이밍이 좋았냐. 둘이 조심스럽게 웃고 있을 때 문틈으로 박성재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둘이 뭐 좋아 죽는 소리 하냐. 내일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데. 그래도 그의 얼굴에도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애매하게 서 있던 자리를 이제는 스스로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리고 마침내 장례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고쳐 매는 박성재, 하객 맞을 준비를 하는 박진석, 울 준비를 하고 있는 고성애, 몸 상태를 체크하는 한우진, 옆에서 그의 숨을 세고 있는 지은호,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있는 이지혁. 각자가 제자리에서 하나의 커다란 진실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우진 장례식이라는 이름의 무대 위에서 누가 어떤 말을 먼저 꺼낼지, 누가 먼저 무너지고 누가 마지막까지 서 있을지는 단 몇 시간 뒤면 모두 드러나게 되겠죠. 그 모든 폭로와 결산이 펼쳐지는 순간이 이제 곧 이어질 결론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문 앞에 서 있던 직원이 곧 추모식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알렸을 때요.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이걸로 정말 한 사람의 한 시대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영정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요. 유가족석에는 박진석, 박성재, 고성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평범한 재벌가 장례식이었는데 안쪽에서는 각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박진석은 아직도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충격 때문인지 표정이 반쯤 굳어 있었고요. 박성재는 조문객 인사에 맞춰 고개를 숙이면서도 손 안쪽에 든 USB를 한 번씩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례식이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진실을 까는 자리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고성희. 그녀는 검은 한복 치맛자락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는데 슬퍼서라기보다는 밤새 계산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이 장례식만 무사히 끝나면 바로 해외로 나가야지. 납품 계약, 비자금, 재단 돈 다 정리해 두긴 했으니까. 장례식장 뒤쪽에는 지은호, 이지혁, 정순이, 지강호도 조용히 서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아직 완전히 나아지지 않은 배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빛 하나만큼은 단단했어요. 내 간이 어디에 쓰였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정리한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추모 영상이 끝나고 사회자가 마지막 인사를 안내했습니다. 이제 유가족 대표님의 마지막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면에 놓인 스크린에는 한우진 추모 영상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지만 그 자막 뒤로 전혀 다른 파일이 대기하고 있었죠. 박성재가 살짝 눈짓을 보내자 뒤에서 대기하던 이지혁이 노트북 키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에 흰 셔츠. 조문객들 사이를 가르며 영정 사진 속 얼굴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저 사람. 지은호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한우진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영정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향 냄새가 짙게 깔린 공기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상하네. 나는 아직 숨 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흘째 내가 죽어 있네요. 박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진아? 고성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영정과 한우진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마치 잘못된 꿈이라도 꾼 사람처럼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장난치지 마. 너 누가 시킨 거야? 이거 누구 작품이야? 한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정을 바라는 아이의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배신감과 실망 그리고 결심이 더 크게 덮여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죽인 건 병이 아니라 엄마였던 것 같아서요. 순간 장례식장 뒤편 스크린에 영상이 켜졌습니다. 추모 영상 대신 재단 회계 자료와 해외 송금 내역 그래프, 협력업체와 나눈 통화 녹취 일부가 자막과 함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박성재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유가족 대표 그리고 신화그룹 부사장 박성재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죽음을 기리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한 사람이 죽은 척해가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어떤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자리가 돼버렸네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성재는 한 장 한 장 파일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재단 회계가 이상했습니다. 정부 쪽에서 해외 차명 계좌 의심된다는 얘기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CFO와 함께 조용히 조사했습니다. 재단 기부금으로 나간 돈이 이상한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님 몇 분은 이사장님께 상납하지 않으면 입찰에서 떨어질까봐 무서웠다고 직접 진술하셨고요. 스크린에는 익명 처리된 협력업체 대표의 인터뷰 녹취가 자막으로 깔렸습니다. 이번 신제품 개발 납품도 원래는 정식 원가로 맞추려 했는데 이사장님이 전화해서 단가를 낮추라 대신 재단 후원금으로 메워라라고 하셨습니다. 고성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회사와 재단을 위해서였어. 다들 이익 보라고. 한우진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내 병도 나를 위한 거였어요. 친구를 위해서였다가 쌍둥이 동생을 위해서였다가 마지막에는 엄마 비자금 지키기 위해 쓰인 거잖아요. 사람들 시선이 한우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도망친 이유요. 엄마한테 돌아가면 간이식 수술 절대 안 받겠다고 한 이유요. 엄마가 저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쥐고 있던 권력과 비밀 지키려는 느낌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리고 지은호한테 한 짓 다 들었습니다. 친엄마라는 사람이 간 달라고 하면서 은호 동생을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했대요. 뒤쪽에서 지강호가 움찔했습니다. 사람들이 감옥 하고 다시 술렁였고요. 한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불법 알선 수재로 엮어버리겠다고 했죠. 그게 엄마예요. 아들 살리려고 딸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딸과 그 동생 목줄 쥐고 흔들면서 거래하던 사람. 고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널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요? 이번엔 지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요. 오빠 살리려고 재간 반을 들였어요. 엄마는요. 아들 살리려고 딸 동생 감옥 보내겠다고 협박했어요. 둘 중에 누가 가족인지는 저는 이제 알겠어요. 정순이가 그 뒤에서 흐느꼈습니다. 우리 딸 그런 말하게 만든 사람 내가 용서 안 한다.
박진석은 그제야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아내와 지금 눈앞에서 드러나는 이사장 고성희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성희 씨, 이 말 꼭 여기서 해야겠소. 모두가 박진석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나는 우리 집이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속은 깨끗하려고 애써왔다고 믿었소. 근데 당신은 내 이름, 우리 회사 이름, 우리 아들 병까지 이용해서 당신 주머니 채우고 있었던 거요. 고성희가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난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를 지킨 게 아니오. 당신만 지킨 거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례식장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정부기관 사람들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선 담당자가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화재단 이사장 고성희 씨, 해외 불법 자금 송금 및 차명 계좌 운영, 납품 비리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박성재의 대학 동기이기도 한 그 직원은 잠시 박성재와 눈을 마주치고는 고성희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고성희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는 건 아니지. 여기가 어딘데 감히. 한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요? 엄마가 나 죽었다고 거짓말한 자리예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무대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울고 연기하고. 지은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로 보여주려고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상복 소매 사이로 반짝이는 쇠색이 이상하게도 선명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듯 외쳤습니다. 진석 씨, 당신이 뭐라고 좀 해봐요. 지금 날 이렇게 보내면 그룹은 재단은. 박진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겠소. 오늘 이후로 당신은 내 아내도 아니고 우리 회사 사람이도 아니오. 법적으로도 회사에서도 다 끊겠소. 그 말은 곧 이혼과 해임을 동시에 선언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내가 아니라 하나의 가해자로 정리해버리는 말이기도 했고요. 고성희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대로 장례식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향 냄새만 남은 자리에 이상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빈소를 빠져나간 뒤에야 가족들끼리만 남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석은 영정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사진을 떼어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겠구나. 한우진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 장례식 한번 치르느라 다들 고생하셨네요. 박진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우진아.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내 엄마 짓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한 탓이 크다. 한우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보셨으니까 됐죠 뭐. 앞으로는 저 혼자 안 버티게 해주세요. 그 말 옆에서 박성재가 눈을 돌렸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숨기려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미 재단 회계랑 납품 비리는 감사팀이랑 정부 쪽이 합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회장님은 이번만큼은 가족으로 남으셨으면 합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성재, 이제 진짜로 내 차례다. 회사 부탁한다. 그게 사실상의 승계 선언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자회견도 공식 이사회도 아닌 작은 장례식장 안에서 나눈 짧은 한마디였지만요. 며칠 후 맘대로 집 2층 사무실에는 조금은 어색하지만 평온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복대를 차고 있었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은 카페일을 다시 도우며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그런 딸을 보며
이제 그만 좀 쉬어라를 하루에 10번씩 말했지만요. 지강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변호사님이랑 같이 정리한 거. 나 앞으로 이런 알선 같은 거 안 한다고, 서약서 같은 거. 지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걸 나한테 왜 보여줘? 엄마한테 가서 보여줘, 바보야. 정순이가 국자를 들고 나와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래, 이 자식아. 2번 다시 우리 집 이름으로 협박당하는 일 없게 내 인생 내가 제대로 챙겨라.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지혁과 한우진이 함께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우진은 여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라 살이 좀 빠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사장님, 임대료 올리러 왔습니다. 우진이 농담을 던지자 지은호가 눈을 흘겼습니다. 살려줬더니 바로 갑질이네. 이지혁이 그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환자야. 말 좀 봐줘라. 그리고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 하려고 온 거거든.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우리 장례식도 한번 치렀고 수술도 했고 경찰도 불러봤으니까 마지막으로 할 이벤트 하나 남았죠? 지은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또 뭔데요? 이 동네 사람 심장 버티기 힘들어요. 이지혁이 작게 웃으며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호야, 우리 이제 좀 평범하게 살자. 장례식 말고 결혼식 한 번쯤은 제대로 해도 되지 않냐? 순간 사무실 안공기가 멈췄다가 순이의 어머나 하는 소리와 지강호의 헐 진짜? 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선배, 원래 이런 프로포즈는 카페 말고 야경 좋은 데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지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야경이 좋았냐? 늘 형광등 아래 아니었냐? 결국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 맘대로 좀 행복해져 보죠. 한쪽에서 이 장면을 보던 한우진이 슬쩍 박성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맘대로 집 예약 좀 미리 해요. 우리 집안 이제 장례식 말고 다른 행사도 좀 해야지.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짧았습니다. 알았다. 이번엔 축의금만 받는 자리로. 그날 밤 혼자 남은 장례식장 앞마당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꽃향기가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그 앞에 한번 서서 조용히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이제 진짜로 산다. 엄마 그림자 말고 내 인생으로. 그리고는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 옆에는 간의 일부를 빌려준 동생과 그 둘을 지켜보며 손을 내민 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고요. 화려한 날들이라는 제목답게 이제 이 사람들의 날들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사람을 지키기 위해 화려해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이 결론은 사실 새로운 시작의 인사에 더 가까웠습니다. 안녕, 거짓말투성이었던 지난 날들. 이제 진짜 우리 날들을 살아보자.